여러분은 혹시 참 복 있는 얼굴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 있는 얼굴. 저는 사람을 볼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이라는 게 정말 얼굴에, 손금에, 타고난 팔자에 새겨져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그게 복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의 사내는 누가 봐도 복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걸음은 어수룩했고 우물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언제나 그의 첫 등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했다가 신이 내린 사람이라 무릎을 꿇었다가 나중에는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기까지 했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이라는 건 어쩌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 곁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같은 사내를 두고 누군가는 요물이라고 겁을 냈고 누군가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를 그냥 사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결국 그 한 사람 곁에 머물렀지요. 여러분 곁에도 어쩌면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복이 어수룩한 얼굴로 넘어져 있을지도 모르지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두메산골에 과부 박씨가 딸 복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이야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박씨네 살림은 그저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는 아무래도 애군이 씌었나 봐.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다 망할 수가 있겠어. 작년 여름에 큰 비가 내려 마을 전체가 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박씨네 집 밭만 통째로 다 떠내려갔지요. 겨우겨우 밭 한떼기를 되살려 곡식을 심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박씨네 우물은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랐지요. 박씨는 새벽마다 산 너머 절에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왕복 20리길. 딸에게만은 그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매일 새벽 남몰래 나섰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복례는 어머니의 버선이 늘 흙투성이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아침상을 차렸지요.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며 힘듦을 견디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복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엔 그래도 밥 걱정은 하지 않던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운 처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딱하다 하면서도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가난은
손을 타면 옮는다고 여기는 것이 이 마을의 오래된 인심이었지요. 이렇게 힘들게 근근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마을 땅에 태반을 쥐고 있는 지주 김진사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박신혜, 묵은비 빨리 청산하소. 이달 안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김진사가 집을 통째로 드러내겠다고 하더이다. 빚 빨리빨리 갚아야 하오. 사실 그 빚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박 씨의 남편이 병으로 눕자 약값에 쓰라며 김진사가 선심 쓰듯 돈을 빌려주었지요. 몇 푼 안 되는 돈과 함께 쌀 몇 가마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흉년이 겹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애초부터 이 집의 논밭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신의 밭은 작지만 마을에서 가장 물이 잘 드는 목 좋은 자리였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빚을 갚으라니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는 딸의 손을 붙잡고 박 씨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뗐지요. 복례야, 차라리 너라도 어디 부잣집에 들어가면 어떻겠니?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니, 부잣집이라니요. 어디 나이 많은 영감 첩이라도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을게요. 박 씨 역시 딸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궁지에 몰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례에게도 방법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마당 한쪽 마른 우물가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별빛만 무심하게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도 무심한 걸까요? 아버지를 데려가고 이제 남은 우리마저. 제발 어머니만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값은 무엇이든 무엇으로든 치르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돌아보니 웬 낯선 총각 하나가 우물가 돌 무더기에 걸려 넘어져 있었지요.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흙 한 점 묻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그가 짚은 손자국 아래로 시든 잡초 한 포기가 파르르 떨더니 슬며시 입을 펴는 것을 복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어두운 밤이라 헛것을 본 것이려니 하고 여겼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복래가 손을 내밀어 부축하자 총각은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덕보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길에 그만 발을 헛디뎠네요. 목소리는 어수룩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밤에 혼자 이렇게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게 말이지요. 복래는 그 눈빛에 홀린 듯 묻지도 않은 집안 사정을 줄줄 털어놓고 말았지요. 가뭄으로 우물이 마른 일과 지주의 독촉, 내일 모레면 집을 빼앗길 처지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말을 다 쏟아놓고 나서야 복래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내에게 이렇게까지 속마음을 다 내보이다니 스스로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죄송해요. 낯선 분께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니.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누군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들려준 게 참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담긴 쓸쓸함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덕보는 복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문득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걱정을 제가 좀 덜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수로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마당에 서니까 자꾸 한 자리가 눈에 밟히네요. 그가 가리킨 곳은 마당 구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복래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지요. 다음 날 새벽 마당에서 나는 소리에 박 씨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덕보가 어제 그 자리를 삽으로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자네는 누군데 남의 집 마당을 이렇게 파고 있는 겐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젯밤 여기서 길을 잃어가지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곳에 신성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젯밤 꿈에 여기를 파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딱히 말릴 힘도 없었지요. 그저 미친 사람이 하나 들었구나 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동네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저 실성한 놈은 누구래? 과부댁 딸한테 붙어 살려고 수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여? 웬 놈이 아침부터 헛짓거리를 하는 거요? 그런 손가락질에도 덕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종일 땅을 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땅을 팠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는 이마와 등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복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몰래 부엌에서 남은 보리밥 한 덩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세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여길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겠지요. 덕보는 헤헤 웃으며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삽을 잡았지요. 해질 무렵 삽날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땅속에서 축축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콸콸콸 맑은 물줄기가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샘물이에요! 샘이 솟았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에 다른 우물은 죄다 바닥을 보이는데 제일 가난한 박씨네 마당에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도 제일 먼저 말랐던 우물 근처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놀라운 반, 의심 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샘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뭄에 이런 샘이라면 돈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리 비켜라! 이 샘물은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소유나 다름없으니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저희 집 마당이에요. 복례가 항의했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닥쳐라! 어차피 사흘 뒤면 이 집도 내 것이 될 것을. 그 전에 미리 받드는 것뿐이다. 그는 하인들에게 샘 주변에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두르게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벌써 제 것이라도 된 양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슬며시 불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대놓고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사에게 밉보이면 다음은 제 논밭을 빼앗기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김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 덕보라는 놈이 요물인지 도인인지 모르겠다만 저놈만 없어지면 저 집도 저 샘도 내가 손쓰기 쉬워질 것이다. 오늘 밤 안으로 저 녀석을 처리해라. 뒤탈 없게 조용히. 알겠느냐? 이 소리를 우연히 엿들은 것은 복례네 옆집에 사는 방앗간집 늙은이였습니다. 그는 불이 나게 박시내로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지요. 큰일 났네, 박씨. 오늘 밤 김진사네 하인들이 저 샘물을 판 총각 덕보를 해치러 온다는구먼.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덕보는 태연했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리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덕보의 눈빛이 순간 낮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복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요. 어수룩하게만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지요. 그래서인지 복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박신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덕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이부자리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지요. 이놈이 낌새를 챘구나. 어디로 튀었는지 뒤져라. 하인들은 밤새 마을을 뒤졌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씨와 복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복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새벽녘에 등불 하나 들고 홀로 마을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몰래 길을 나선 것이었지요. 산길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던 복래는 마을 어귀 선앙당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리번거렸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선앙당 돌무더기 위에 낯익은 집신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신 옆에는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흙바닥에 유독 그 자리만 촉촉하게 젖어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스며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복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날이 밝아 복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래야, 덕보가 우리 때문에 화를 당한 건 아니겠지? 복래에게 박 씨가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보는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래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룻밤, 이틀밤이 지나도 덕보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떠돌이 놈, 필경 도망친 게지. 애초에 요망한 술수로 샘을 만든 게 틀림없어. 사람이 어찌 하루아침에 샘을 만든단 말이오. 도깨비가 아니고서야. 그놈이 사라졌으니 저 샘물도 필경 마루겠군.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이제 복래네를 향했습니다. 김진사는 옳았구나 하고 다시 빚 독촉을 시작했지요.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하인들을 이끌고 당당히 박신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약속한 날이다. 쌀 20가마를 내놓든지 아니면 오늘 당장 집을 비워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나? 그 요사스러운 놈은 도망을 쳤고 내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린단 말이오? 나한테 빌려간 것을 이제 그만 갚아야 하지 않겠소? 하인들이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복래는 그저 이를 악물고 서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게 다 뭐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어귀로 쏠렸지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좋기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쌀가마를 치고 혹은 등에 지게를 진 채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사라진 사흘 밤낮 동안 덕보는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들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샘물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이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대신 형편 닿는 만큼만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저희도 사정이 딱해서 그럽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낯선 총각 하나가 찾아와 남의 집 샘 자랑을 하고 다니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믿져야 본전이라며 쌀 한 대를 치고 따라 나섰고 정말 맑은 물을 한 동이 얻어가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노인의 뒤를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지요. 순식간에 박신의 마당에는 쌀가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세어보니 20가마는커녕 50가마도 넘었지요. 덕보는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퍼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들은 끌어내던 세간살이를 그 자리에 도로 내려놓았지요. 김진사의 얼굴은 벌겋다 못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더는 할 말이 없어진 그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물러가는 자의 것이라기보다 어딘가 섬뜩한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복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전혀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신의 그 쌀 말이야. 알고 보니 덕보가 금방 마을 곳간을 몰래 털어서 가져온 거래. 아이고 어쩐지 갑자기 그 많은 쌀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도둑이었구만. 터무니없는 소문이었지만 한번 불붙은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그 무렵 김진사가 이웃 고을 아전과 은밀히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앗간집 늙은이는 그날도 우연히 김진사가 아전에게 묵직한 돈주머니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귀뜸을 했지요. 복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을 쫓아 이웃마을 곡간지기를 직접 찾아갔지요. 곡간지기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지만 복례가 몇 번이고 자초지종을 캐묻자 결국 실토했습니다. 복례가 술 한 병을 사주며 끈질기게 물었기 때문이었지요. 실은 곡간의 쌀이 충난 건 맞습니다만 그건 제가 노름빛을 갚느라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에게 돈을 찔러주니가 이참에 덕보라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시켰지요. 그게 누군가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얼굴은 못 봤지만 그 돈주머니에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복례는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산의 곡간 자물쇠에 새겨진 문양이었지요. 심증은 갔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곡간지기는 더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덕보라는 자를 도둑질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에요. 덕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쌀들은 덕보가 훔친 것이 아니에요. 복례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덕보는 포박된 채로 관아로 끌려갔지요.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덕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름 석자와 어수룩한 웃음 말고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덕보님,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당신에 대해 알아야
당신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덕보가 어디선가 주워와 건넨 이상한 물건들이었지요. 이지러진 놋새 조각, 색이 바랜 헝겊, 그리고 뜬모를 글자가 새겨진 작은 돌 하나. 복례는 그 돌을 손에 쥔 채로 덕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습니다. 원님은 관아 마당에 덕보를 무릎 꿇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인근 곡간을 털어 곡식을 빼돌렸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게 사실이냐?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덕보는 관아 마당 한쪽 구석을 가리켰지요. 저곳을 파괴해 주십시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원님은 반신반의하며 허락했습니다. 덕보는 묶인 손으로 힘겹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미친놈이군. 죄를 면하려고 별 수작을 다 쓰네 그래요. 어디 두고 보자. 물 한 방울 안 나오면 그땐 곱절로 벌을 받겠지? 그러나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파헤친 흙바닥에서 축축한 기운이 번지더니 콸콸콸! 또다시 맑은 샘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엔 관아마당 한복판이었습니다. 현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2번씩이나 이토록 정확하게 물기를 짚어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관아마당을 가득 채운 물소리를 들으며 조금 전까지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한참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덕보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지요. 그 웃음이 이전의 어수룩한 웃음과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감은 결국 무고죄를 물어 김진사를 은밀히 문책하려고 했지만 이미 발빠른 김진사는 병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그 무렵 이웃 고을 원님의 처남되는 자가 조용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하는 말이 은밀했지요. 덕보라는 이의 재주가 그리 용하다니 저희 집에 몇 달만 모셔가고 싶습니다. 사례는 후하게 하겠습니다. 논 열마지기를 드리지요. 하인은 주인 어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덕보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하인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그 집 하인들이 몰래 마을을 드나들며 덕보의 일과를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용케 또 그 소식을 들은 방앗간집 늙은이는 또 한 번 박씨네 집에 가서 귀뜸을 해주었지요. 그 집 안주인이 덕보를 곱게 모셔가지 못하면 아예 사람을 시켜 잡아라도 오라고 했다는구먼. 조심하라고 전하게. 복례는 그 말을 듣고 밤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제는 낯선 세도가의 욕심까지 덕보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세상 인심이 이렇게 매섭다는 것을 복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이웃 고을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가던 사람들에게 어디서든 물을 찾아낸다는 사내의 이야기는 마치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요. 신비로운 재주를 가진 신령님의 존재처럼 덕보는 여겨졌습니다. 덕보를 찾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님, 우리 마을에도 좀 와주십시오. 온 식구가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밭에도 샘 하나만 내주십시오. 개중에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반나절을 걸어온 안악도 있었습니다. 덕보는 하나하나 딱한 사정을 들으며 안타까워했지만 몸은 하나뿐이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며 뜻밖의 위험한 자들도 덕보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을 짚어내는 재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나아가 아예 그를 어딘가에 가두어 놓고 부려먹으려는 사람들까지 있었지요. 이 고을에는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사고 파는 흉악한 무리가 있다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사내 여럿이 박신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지요. 저놈을 데려가면 평생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게다가 돈도 쏟아질 것이다. 놓치지 마라. 한밤의 소란에 박신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복례는 놀라서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상대는 여럿이었습니다. 박씨는 몸으로라도 막아서려고 했지만 사내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복례는 덕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을 데려가려면 저부터 넘고 가세요. 비켜라. 다치기 싫으면. 하인들이 덕보를 에워싸고 밧줄을 던지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울리며 사방이 새하얗게 밝아졌습니다. 번쩍이는 빛이 걷히자 마당 한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그 기세가 어찌나 형형했던지 몽둥이를 든 사내들조차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려 하다니 겁이 없구나. 당신은 뭐요?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가볍게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와 밧줄이 스르르 힘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지요. 사내들은 저마다 비명을 지르며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노인은 덕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히 말했지요. 덕보야, 이제 그만 숨길 때가 되었다. 그 한마디에 복례와 박씨는 물론 소란에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하늘 아래 물길과 땅의 기운을 살피는 재주를 타고났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아이처럼 순박한 마음이
그 힘을 다치지 않게 지켜준 것이었지. 사람들은 그제야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덕보가 짚은 자리에 시든 풀이 살아났던 일, 하루 만에 샘을 찾아냈던 일, 관아마당에서 정확히 물기를 짚어냈던 일, 사흘 밤낮 사라졌다가 호련히 나타나던 일까지 그간 덕보의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저는 그저 좋은 자리가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덕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네 안의 힘을 온전히 깨워 나라의 마른 땅을 적시며 살 수 있고 그 힘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다만 그 힘을 온전히 깨우는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례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덕보를 붙잡고 싶은 마음과 세상에 도움이 될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덕보님, 복례 아가씨. 노인이 복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오직 덕보의 몫이요. 다만 아가씨가 어떤 마음인지 숨기지 않고 말해주는 것이 덕보에게 더 큰 힘이 되겠지요. 복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을 말해도 된다면 저는 그저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마른 땅을 적시는 것보다 제게는 당신이 나의 마음을 적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보는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마주쳤던 밤, 마당에서 삽질을 하던 낮, 관아마당에 무릎을 꿇었던 순간, 그리고 몽둥이를 든 사내들 앞에서 복례가 자신을 감싸고 서 있던 그 짧은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공통됐던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복례의 얼굴이었습니다. 덕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큰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복례 씨 옆에서 가끔 좋은 물자리를 알아봐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하고 싶어요. 대신 복례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세상의 힘을 다 가지려 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큰 지혜라고 할 수 있겠구나.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한번 짚자 마을 곳곳에서 동시에 맑은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다시는 가뭄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덕보야, 너는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만 땅을 보는 눈은 너에게 남겨두겠다. 앞으로도 너는 좋은 밭자리, 좋은 집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살거라.
그 눈으로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말을 마친 노인의 모습은 마치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은은한 물 비린내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로 솟은 샘물 소리뿐이었지요. 마당에는 덕보와 복래 그리고 박씨만이 남아 밤하늘 아래 그 물줄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복리는 아무 말 없이 덕보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은 여전히 흙묻고 거친 평범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덕보와 복래는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축하해 주었지요. 잔치상에는 마을 곳곳에서 가져온 곡식과 과일들이 넘쳐났고 아이들은 밤늦도록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김진사도 더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김진사조차 더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나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뒤로 김진산의 논밭에서만 이상하게 물이 잘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인지 헛소문인지는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여전히 어수룩했습니다. 밥을 먹다 흘리기 일쑤였고 가끔은 마당에 닭을 세다가 셈을 헷갈려 처음부터 다시 세곤 했습니다. 하지만 밥머리에 서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면 잘 자랄지, 어디에 우물을 두면 물이 마르지 않을지, 그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짚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지을 때마다 덕보를 찾아와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덕보가 짚어준 자리에 지은 집치고 물난리나 가뭄을 겪은 집은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그는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것들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복래야, 이것 좀 봐. 예쁘지 않아? 손바닥 위에는 거무튀튀한 돌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여보, 그건 그냥 돌이잖아요.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것 같아. 복래는 웃으며 그 돌을 받아 마당 한 구석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그 상자에는 이런저런 돌덩이들이 하나둘 쌓여갔지요. 복래는 매번 웃어넘겼지만 남편이 가져온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예전에 가난한 마을이 아니었지요. 마르지 않는 샘 덕분에 논밭이 늘 푸르렀고 사람들의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이제는 이웃 고을에서도 이 마을을 두고 복받은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덕보를 탐내던 세도가나 도둑 누명을 씌우려던 자들의 소식은 더는 들려오지 않았지요. 다만 이따금 지나가는 나그네들 사이에서 마른 땅을 짚어내는 재주를 가진 사내의 이야기가 옛 이야기처럼 떠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복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기억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 사내는 매일 아침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닭의 숫자를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봄, 마을을 지나던 한 광물 장수가 우연히 박신의 마당 상자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 손을 떨며 물었지요. 이 돌들을
대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저희가 산길 다니다가 주워온 것들이에요. 그냥 흔한 잡돌이에요. 잡돌이라니요? 이건 금이 섞여 있는 귀한 광석입니다. 이 정도면 상자 하나 값이 웬만한 논 몇 마지기보다 더 나갈 겁니다. 복례는 놀라서 덕보를 돌아보았습니다. 덕보는 그저 헤헤 웃으며 뒤통수를 긁었지요. 거봐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당신도 몰랐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오랫도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마당 한쪽에서 놀던 아이도 영문을 모른 채 덩달아 까르르 웃었지요. 광물장수가 다녀간 뒤로 살림은 한결 넉넉해졌지만 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새벽마다 부뚜막에 불을 지폈고 덕보는 여전히 이웃집 밥머리를 봐주러 다녔습니다. 덕보는 여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저 고개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한때 딸을 부잣집에 첩으로라도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그 밤이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홀로 마당 우물가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 마른 우물 자리에 이제 맑은 물이 그득했고 그 물 위로 초저녁 별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늘에 빌던 그 밤, 등 뒤에서 넘어지던 발소리, 그 소리 하나가 이토록 먼 길을 함께 걸어오게 될 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밤낮 그를 기다리던 불안한 밤도, 관아마당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순간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요. 복례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덕보가 아이를 목말 태운 채 밭 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덕보는 여전히 그 어수룩한 웃음을 지은 채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지요. 우물물 위로 흔들리던 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 잔잔히 물결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자꾸만 그 우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 그 우물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라붙은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 마른 자리를 아무 조건 없이 파헤친 건 대가를 바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젯밤 꿈에 그곳을 파라고 누군가 이야기해줬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마른 구덩이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어수룩해 보이지만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을 찾아내던 덕보. 덕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복을 타고났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교훈이 있지요. 샘을 보자마자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김진사, 덕보의 재주를 사고팔 궁리부터 했던 세도가 결국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보는 욕심을 내지 않았지요. 덕보가 끝내 택한 것도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기보다 그냥 평범한 행복을 선택한 덕보. 우리라면 혹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귀로에 놓인다면 특별함과 평범함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